오프라인 강의는 오랜만인데 오프라인 하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네요. 올해 하반기고 이제 상반기 다 지나가 버렸는데 올해가 뭐 하는 거 없이 차라리 작년이 뭐 코로나 갑자기 막 퍼지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지 지금 올해가 오히려 더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느낌은 아닌데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이게 좀 이게 거리두기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참 좀 올해가 오히려 좀 재미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정신 차려 보니까 하반기라서 제가 상반기 때는 뭐 오마이스쿨이나 이런 강의에서 짧게 올해 경제 전망을 말씀드릴 때 주로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작년은 경제는 망가지고 주식이 좋았잖아요. 올해는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은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 원자재가 좀 강할 거다, 즉 상품이 강할 거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딱 그렇게 돼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자재가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아주 과열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경기 회복이 빠르고 대신에 주가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좀 지지부진,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좀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까지 상반기가 그랬다면 하반기는 어떨까? 뭐 이제 의뢰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하는데 그냥 작년은 간단하게 봉쇄의 한 해였고 올해는 그냥 올해 초는 쇼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공급이 거기 못 따라오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쇼트가 났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참가하시면 된다는 거 설명드리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정확하게 한 12년 정도 됐죠. 그 시대는 그냥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통화 정책이 주도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름을 보면 어디서 위기가 터졌는지 나오잖아요. 금융위기라고 하면 경기 침체도 아니고 뭐 오일 쇼크도 아니고 금융위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들이 위험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이 있었고, 그럼 서브프라임이 이제 결국 부동산이었잖아요. 부동산이 붕괴가 되니까 이제 뭐 자산시장이 붕괴가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니 일단은 돈을 찍어서 그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게 양적 완화였고, 그 덕분에 저금리가 되면서 자산시장이 좀 돌아오고 했던 게 12년간의 이제 큰 흐름을 짧게 설명을 드린 건데, 앞으로도 이게 될까? 지금도 뭐 무제한 양적 완화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양적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메인 드라이브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죠. 뭐 제가 강의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재정 정책이 좀 주도될 수 있다는 건데, 왜 새삼스럽게 했던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양적 완화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금융위기라는 큰 위기가 터졌으니까 그냥 그 임시 방편으로,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때는 1차란 말을 안 썼어요. 이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더 이상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2차, 3차를 하면서 이제 앞에 게 이제 1차가 됐던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 보면 양적 완화는 당시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 뭐 일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나 이런 데서 각국 주요국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정 정책도 올해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끝날 수도 있지만 2011년에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한 10년 정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보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뭐 코로나 얘기는 너무 많이 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뭐 금융위기도 있고 뭐 오일 쇼크도 있고 뭐 닷컴 버블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뭐 금융 위기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보통 이제 위기가 한번 탁 터지면 가게들이 이제 소득을 회복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게들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이제 뭐 고정 지출 빼고 쓸 수 있는 돈들 있죠. 이거 회복되는 속도 굉장히 빨랐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나갔잖아요. 우리 IMF 때도 재난지원금 준 적 없잖아요. 뭐 우리 어떤 위기에서도 정부가 직접 국민한테 현금을 쥐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브프라임 때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위기에 빠졌던 실직자들한테 실업급여 이상의 그냥 원래 없던 돈을 쥐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빠르게 돌아왔고 이제는 잉여저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하던 정도의 저축을 넘어가는 걸 잉여저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소비에 좀 가능할 수 있을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그리고 이게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아주 좀 재밌고, 이번 코로나 회복 국면이 다른 위기 회복 국면하고 극적으로 다른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미국이 가처분 소득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30%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들이 쓸 거 다 그냥 고정 지출 빼고 남은 돈이 예전에는 한 100만 원이었으면 지금 13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미국은 80%가 GDP의 80%가 소비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잉여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이전의 저축률, 그러니까 뭐 미국인이 특별할 일이 없을 때는 이 정도는 저축을 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의 저축률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도 현금성 지급이 꽤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추경 얘기가 또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금액은 뭐 예전처럼 100만 원 달리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잉여 저축이 한 15% 정도 늘어나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영국도 한 7%, 유로존이 한 5%, 4% 정도 되고, 중국도 일본도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뭐 피해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부자가 돼 있는 좀 상황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뭐가 회복이 먼저 되느냐? 미국이 지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저축이 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활동이 제한적이었잖아요. 돈을 쓰려고 해도 뭐 여행 가기 힘들고 뭐 레저나 이런 것들은 힘들기 때문에 주로 돈을 어디서 썼겠어? 이런 거 사는 거죠.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컴퓨터가 되게 오래됐네. 아니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준 돈 가지고 이제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내구재라고 하죠. 내구재. 내구재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게 공산품 물건이에요. 집에서 TV, 가전 뭐 이런 것들 소비가 먼저 늘었어. 이유는 명확하죠. 집에 있어야 되니까.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먼저 회복이?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중에 뭐가 먼저 회복이 되겠? 당연히 제조업이 먼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제조업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될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위기보다 그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한 것보다 수요가 빨리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금 기아 소렌토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외제차죠. 지금 주문하면 7개월 걸린대요. 이게 물론 뭐 잘 팔려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생산이 거길 못 따라갑니다. 뭐 반도체 업소가 차 못 만들고 목재 만들어 없어가지고 집 못 만드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기업들은 뭐 돌아오긴 할 건데, 이게 코로나가 또 변이가 많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생산은 별로 늘리지 않았어요. 늘 그대로 그냥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실제로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부가 돈을 지어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그걸 못 따라가니까 쇼티지가 난 거고, 그럼 이제 원자재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아는 투자자들이 이제 뭐 구리에 투자한다든지 금에 투자한다든지 목재에 투자한다든지, 예전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일반인들이 목재, 고무에 투자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지금 ETF가 있죠. 투기 수요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사용 수요하고 투기 수요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준비 안 되어 있는 공급 쪽에서는 당연히 물건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냥 회복이 되면 다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막 기록을 세웠잖아요, 5월 달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서비스를 수출하기보다는 이제 물건을 수출하는 제조업 국가니까 아무래도 그게 작년보다 늘어난 거 아니냐, 작년이 워낙 낮았으니까 증가폭만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높아요. 근데 금액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증가율 말고 증가 금액 자체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제조업 PMI라고 하거든요. PMI 지수가 2분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고점을 찍을 전망이긴 한데 그렇다고 고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왜? 아직 회복이 덜 된 것도 많고, 그리고 기업들이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제 재고를 좀 쌓아둬야 되잖아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를 쌓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재고는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 할 만한 그 동력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뭐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보면은 일단은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매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금융위기 이후보다 2배 빨라요. 2배 빠른데 재고가 확충되는 속도가 그때 똑같습니다. 과거하고. 그리고 재고 지수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를 봤을 때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30% 모자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비 투자가 느렸는데 수요가 빨리 나가니까 재고가 만들면 나가고 만들면 나가니까 계속 부족한 상태고, 그게 꼭 지금같이 뭐 보복 소비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대로만 만들려고 해도 30%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나중에 우리나라 전망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물론 2분기 때 정점은 찍긴 하겠지만 3, 4분기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박살날 것 같지는 않다. 왜? 재고 확충 사이클이 과거보다 좀 강하다라는 거고, 뭐 제조업 이야기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서비스 업종인데 서비스는 사실 회복도 안 됐습니다. 그죠? 우리도 국내 안에서 노는 거죠. 국내 안에서 그냥 뭐 여럿 모이기 힘드니까 친한 사람들만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라서, 그리고 그냥 노는 게 요즘은 뭐 별게 없잖아요. 가서 할 게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거기가 우리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서 완화가 좀 빨리 되고 있는데 그 완화되기 전에 거리두기가 우리보다 강했거든요. 영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0시까지 자영업자 영업을 하잖아요. 원래 영국은 테이크아웃 밖에 안 됐습니다. 아예 홀 이용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풀리는 거죠. 풀리는 속도는 우리보다 빠른데 원래는 우리보다 좀 빡셌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서비스업은 아직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뭐 또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노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럴 수 있는 곳이 아직은 많지 않고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백신이 생각보다 잘 워킹을 하잖아요. 한때는 백신을 믿지 못한다는 말도 많았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르스 백신도 안 나왔는데 언제 백신이 나올지 모르는데 백신이 개발될지도 모른다,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수년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게 작년 6월에 깨집니다. 모더나에서 이제 뭔가 성공이 좀 나왔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보잖아요. 미국, 영국은 자기들이 개발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할 텐데 뭐 우리도 좀 늦었지 않습니까?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백신이 좋은 마에 없는데 라고 했다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고, 미국도 이제 자기 숨통이 좀 트이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바이든이 5억 회분 정도는 이제 세계에 좀 뿌리겠다라는 식으로 좀 나오니까, 이 말은 제조업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는 제조업이 먼저 회복이 됐죠. 그 다음은 하반기는 이제 서비스업이 따라올 건데, 미국 GDP의 80%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잘 되면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서비스업 관련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같이 계속 이어갈 만한 동력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경제는 올해 초 제 전망하고 거의 동일하게 경제는 올해는 계속 좋을 것 같다. 물론 2분기가 정점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2분기 때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고개를 숙이기에는 아직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 경기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뭘 봐야 그걸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잖아요. 뭐가 어느 게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걸까? 제일 쉬운 건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제일 쉬운 건. 왜? 우리나라가 워낙 물동량이나
세계 수출하고 관련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전에 좀 체크를 하려면 선행 지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더라. 자,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면 컨테이너 운임이 빠질까요? 이제 높아질. 다 배를 공수해야 되잖아요, 배를. 그럼 운임이 높아지겠죠. 이 배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출량이 늘어나면 보내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보내는 게. 그러면 지금 날짜에 맞춰 보내려고 하면 평소보다 비싸더라도 좀 배를 공수하든지 정 안 되면 뭐 에어를 채운다든지 운임 지수가 늘잖아요. 근데 운임 지수가 늘기 1년 전에 먼저 느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M1, 그러니까 뭐 M1, M2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유동성이면 돈 많이 풀면 1년 후에 국제 물동량이 늘어나더라.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이게 우리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가 2009년 우리 금융위 때 박살나가지고 2100 다시 올라갈 때 그때, 그리고 2600 처음 찍었을 때 2017년 그때 그럴 때 좀 많이 늘거든요. 근데 그게 늘은 정도가 한 10% 정도 늘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M1이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60% 올라갔습니다. 최근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높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미국이 열심히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그 많은 소비를 자국에서 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다 결국엔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을 조금만한 나라들이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또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는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는 별로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 거 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컨테이너가 비어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서 여기다 쌓아놓고 여기서도 수출할 때 실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데 미국에만 쌓여 있어요. 아무래도 오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럼 컨테이너 좀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컨테이너 만드는 회사의 88%가 중국에 있어요. 또 중국 입장에서 이거 그냥 잠깐 이러는 거야. 미국이 돈 푸니까 잠깐 이러는 거지. 지금 괜히 만들어봐야 결국에는 우리 단가만 낮추니까 그냥 안 만들든지 아니면 평소대로만 하겠다. 공급이 빨리 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합리적인 거죠. 이거 잠깐 이렇다고 뭐 왕창 찍어냈다가 나중에 빈 컨테이너가 돌아다니면 운임만 떨어지면 자기들 손해니까. 그래서 공급도 빨리 늘지 않고 미국이 중국에 수입을 많이 하는 이 구조 때문에 더 이게 좀 심해져요. 이건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문제도 조금 있다는 거라서 60%에서 그냥 통 크게 절반을 날린다 하더라도 30%면 이걸 그냥 투자할 때는 뭐 그 재고 확충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30% 정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나오기 없어서 지금은 조금 더 꺼질 때 꺼지더라도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2017년에 2600을 찍고 참 좋았다가 박살났던 게 뭐겠습니까? 제 강의 때 정말 자주 나왔던 미중 무역 분쟁이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되고 나서도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처럼 또 꺼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이든의 그 미중 분쟁하고 트럼프의 미중 분쟁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하고 중국이 싸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바이든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트럼프는 자기 재선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압박을 넣는 건데 자기가 먼저 한 거죠. 공약이 뭐였어요? 중국한테 40% 관세 때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운동할 때도 러스트벨트 가가지고 러스트벨트에 휩쓸었던 게 2016년에 중국 애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 그래서 중국한테 관세를 40% 때려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해서 러스트벨트가 몰아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본 트럼프가 재선 때도 그걸 안 했겠냐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분쟁은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이라서 1, 2년 만에 결론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일본을 조질 때도 일본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플라자 합의까지 가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85년 플라자 합의가 탁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뭐 반도체 뭐 분쟁부터 시작해 꽤 오래 10년 가까이 이어온 분쟁의 결과로 프라자 합의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10년을 하면 뭐 그때 내가 대통령이 아닐 건데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러스트 벨트에 가가지고 중국을 때려가지고 당신들을 부자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중국한테 러스트 벨트가 하고 있는 걸 빨리 사라고 한 거죠. 안 사면은 우리가 너희 걸 안 살 거야. 관세를 때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근데 관세를 때리면 안 좋은 게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우리한테 전가시킬 수 있죠. 우리가 중국에 납품을 하니까. 우리는 돌려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웨이를 제재하는 거하고 중국산을 제재하는 건 다르죠. 하웨이 폰을 제재를 하면 우리가 하웨이 납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하웨이 때문에 못하고 있던 삼성이나 다른 애들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자체에다가 관세를 때려버리면 우리도 납품할 길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20%면 우리한테 납품을 후려쳐서 한 10몇 프로를 깎아버리면 거기 완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게 전가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빠진 이유가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져요. 하루아침에 또 라인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은 재선 안 한다고 했죠. 그리고 재선 한다고 해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뭘로 갔냐면 미중 문제는 계속 되는데 진짜 이제는 미국의 그 체제와 중국의 체제가 이제 자존심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패권 전쟁으로 돌아온 거예요. 2018년 무역 분쟁, 트럼프발 무역 분쟁이 굉장히 트럼프 형식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형태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회보다는 이제 손실을 너무 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좀 건설적인 경쟁으로 가요. 물론 뭐 서로 제재를 하고 갈라지고 이런 거는 여전한데 예전처럼 뭐 관세 때리고 여기 우리도 보복 관세 때리고 이런 그냥 제로섬 게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중국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또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끌고 가겠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는 맨날 뭐 법을 꼈다가 꺼졌다가 거짓말 계속한다.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획 경제의 우수함을 보여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거든요. 예전에 미소하고 똑같아졌어요. 관세 전쟁이 좀 특이했던 거예요. 관세는 지금 당장 뭔가 보여주고 시간이 별로 없었던 트럼프가 했던 방식이고 지금 뭐 이런 것들 지금 왜 반도체 웨이퍼까지 굳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줬겠냐. 우리 안에서 따로 해서 우리가 그 중국을 배제시켜야 되니까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다 넣어놨더니 다 기술 훔쳐가고 하니까 우리끼리 하고 또 중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해야죠. 근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았던 시절은 끝났지. 그렇죠. 공장 여기다 지어가지고 기술 다 그냥 훔쳐서 하다가 이제는 이제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이걸 못하게 하면 어찌됐든 예전에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기술 발전이 엄청났었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은 교역을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싸게 만드니까 싸면 많이 잘 팔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윈윈을 했던 거예요. 2000년 이후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그냥 중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중국 시장도 노리고 중국에서 만들면 물건값이 싸니까 전 세계에 싸게 공급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20년이었어요.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더니 중국이 미국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키우면 안 되겠다. 하던 거는 하되 그렇다고 뭐 서로 영원히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안 봐야 되는 영역을 만든 거죠. 첨단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자체도 미국이 제조업이 없으니까 참 문제다. 그래서 오바마 때도 뭘 해요? 리쇼링이나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원래 미국은 제조업을 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뭐 가전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뭐 엄청나게 비싼 게 아니면은 그 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 인건비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 뭐 중진국의 함정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이제 딱 그 얘기도 꼭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부울경 같이 제조업 벨트가
어느 순간 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인건비를 그렇게 주고도 남을 마진을 만들려면 우리가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넘어가는 뭐 예를 들어 청소기 같은 것도 이제 다이슨이 나와가지고 무선 청소기 100만 원 그냥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전에 무선 청소기 30만 원만 해도 우아우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각각의 영역에서 그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넘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국 가전제품 보신 분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드라마에 보면 그 부잣집들 월풀 이런 거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 가면도 우리나라 LG 세탁기 지금 미국에서 관세 때려 맞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공장을 확장합니다. 비싸도 LG를 삽니다. 네, 그 정도 이제 왜 미국이 제조업에서는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까지 좋다. 그래, 공장은 아시아에 짓고 우리는 설계만 하면 되지. 딱 애플이 그렇잖아요. 본사는 아일랜드에 놓고 그래야 세금이 싸니까. 일은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만드는 건 중국에서 한다. 말 그대로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딱 좋은 것만 착착착 뽑아서. 그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나라가 위기를 벗어날 때 IMF가 터졌어요. 그럼 환율이 폭발하죠.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주는 잘 되는 거잖아요. 반값에 팔아도 우리 입장에선 돈이 똑같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달러가 외환위기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 달러가 약세가 돼도 갖다 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 뭐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다 무형자산이고 지적재산권이고 이런 건데 달러가 뭐 약해지고 강해지고의 그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에 자정 효과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제조업이 양질 일자리가 솔직히 많죠. 솔직히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그 일부 천재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하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그 만들어낸 일자리하고 대형 뭐 이렇게 그 산업단지가 만드는 일자리하고는 이제 머리수도 다르고 또 거기는 또 굉장히 좀 그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미국도 리쇼어링을 좀 하자 했는데 그게 뭐 말이 그래도 됩니까? 그게 인건비가 뭐 7만 불, 8만 불 하는 데인데. 예. 그래서 이제는 뭘 하냐면 진심으로 반도체를 자기들이 다 만들 생각은 아니에요. 바이든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만드는 건 답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느냐? 지금 반도체 D램 같은 경우는 한국과 대만이 다 만드는데 막말로 미국하고 이 두 나라가 틀어지면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설계하면 뭐에 만들지 못하는데 만드는 게 요즘 만드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삼성이 안 한다면 또 딴 데 가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아요.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도 그 안보 차원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없으면 자기들이 생산한 게 아예 없으면 완전히 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안 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저기 좀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건 약간 그 생산 서플라이 체인 교체 얘기를 하다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일단은 체제 경쟁이 다시 미소처럼 그때처럼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관세를 더 높이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물론 뭐 그 매기고 있는 관세를 지금 당장 풀겠다고도 안 하지만 추가 관세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방법은 뭘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기술 격차를 벌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일단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냉전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 그게 민간으로 나왔을 때 생산성 향상이 많이 나옵니다. 90년 그래서 소련 붕괴 내고 90년대 그렇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때 같이 무역 분쟁, 미중 갈등이라고 하면 무조건 벌벌 떨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좀 좋게 말하면 건설적 경쟁으로 변모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은 일단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나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거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인 그 인프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노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해야 될 때가 됐고, 그리고 중국 얘기를 잠깐 하면, 중국이 이제 금융위기 때, 우리가 IMF 때 뭐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금융위기 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가 중국 옆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글로벌이 이렇게 돌아올 때 한국이 먼저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2년간에 2.5조 위안을 그냥 정부가 쏟아버려요. 사회주의 경제고 독재잖아요. 저런 데서 만약에 경제 붕괴가 오면 체제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데, 미국이 저렇게 된 건 중국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공산당이 이제 몸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차화정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식이 많이 올랐고, 아마 그 뭐 7공주로 시작해서 차화정 한 3종목까지 압축되는데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보면 한 780%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강세장이 있었던 건데, 그거는 중국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기회를 봤던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의 규모와 2008년 금융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중국의 규모가 어느 게 더 클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훨씬 큽니다. 답이 나와 있죠. 글로벌 GDP 대비로 봤을 때 중국이 했던 거는 당시에 글로벌 GDP 0.6%인데, 지금 미국의 계획은 아직 의회 통과는 안 했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2.2%예요. 거의 한 4배에 육박하는 거죠. 근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반절이 나도 2.1의 반절이면 1%면 그때보다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물론 인플레이션 하면 60년대 말부터 80년 초반까지의 그 인플레이션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미국이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그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그 계획을 존슨 대통령이 하면서 많은 돈을 풀었는데, 거기에다가 베트남 전쟁이나 오일 쇼크라는 경제 외부의 일이 같이 겹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보긴 힘들죠. 지금 오일 쇼크가 오긴 힘들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또 할까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또 해도 그때처럼 그렇게 고전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 뭐 미래를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뭐 그 정도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인플레 얘기도 좀 나오곤 있지만은 사실은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걱정이죠. 디플레가 걱정인데, 2000년 이후로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이 얘기가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일단은 뭐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저금리가 되면서 이제 자산 가격은 높아지고, 그 저성장이 깔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취업이나 이제 실물 경제는 좀 힘들어지고, 이런 건 다 아실 건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중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 뛰어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모든 걸 휩쓸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중국이 지금 원자재 이렇게 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와야 되는데, 왔던 것보다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전 세계에다가 싸구려 물건들을 많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원래만큼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그냥 공산품 가격을 쫙 깔아버린 거죠. 싼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또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놓거든요. 중국도 외환 보유고 아시잖아요. 한때 4조 달러까지 갔던 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뭘로 가지고 있겠어요?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겠죠. 근데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 금리는 어떻게 돼요? 금리는 내려가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 네.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를 많이 쓰고 하면 물건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에 물건 가격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럼 지금까지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디플레가 깔려 있었고 거기에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까지 깔리면서 이제는 영원히 디플레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다는 겁니다. 졌었다는 건데 지금 중국의 인건비는 더 이상 디플레를 수출할 정도로 싸지는 않아요. 제 친구가 2006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딱 한 십몇 년 됐죠. 그때 그냥 소위 말하는 농민공들 급여가 우리나라 돈 한 20만 원이었다가 지금 한 80몇만 원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싸지 않습니다. 그냥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으면 갔지 이젠 중국이 싸니까 간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효과는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중국 때문에 물건값이 계속 잡혀있는 이거는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난 20년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중국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부터 2.5조 위안을 해가지고 일부러 막 부양을 해서 사람 살지도 않는 아파트 짓고 막 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성장률을 어떻게든 맞췄는데 그 부작용이 뭐겠어요? 주로 국영기업이 많이 했겠죠. 시장이 필요로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영기업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영기업은 그냥 공산당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급과잉 문제가 필요도 없는데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럼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내려가요. 이것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요인이죠. 중국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공룡 기업들을 좀 아름답게 정리하는 거예요. 왕창 정리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조금씩 줄여가는 거. 왜? 안 그러면 필요도 없는 철강회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다 보니까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철강 회사들도 철강 가격이 너무 낮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좀비화가 되는 거죠. 좀비가 아니었던 애들도. 그럼 이거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그 실제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가 2010년, 2009년, 2010년 쭉 올라가다가 2011년에 한 번 빠지고 그때부터 확 누워버리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이 그때부터 멈춥니다. 2011년에 딱 멈춰버려요. 이제 그만. 이제 위기를 막는 건 이제 끝났어. 이제 줄여.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터졌죠. 유럽도 이제 돈 쓰지 마. 독일이 제일 부자니까 애들이 사고 치면 이걸 메워줄 사람이 독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 재정정책 그냥 올스탑이 됐고 또 8월 4일 날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제 강등이 됐죠. 물론 뭐 세계 중에 하나만 강등돼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상징적인 거잖아요. 미국이 세상에 트리플 A가 아니래요. 라고 하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재정정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국가 부채가 많아져서 문제야. 그럼 재정정책을 하면 안 되겠군. 다 멈춰버렸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누워버려요.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그때 이제 떨어지는 걸 밑에 받쳐서 박스피로 맞춰준 게 2014년 뭐 이럴 때 중국 소비재 이런 거 있죠. 화장품주 이런 거. 그리고 그때 뭐 셀트리온, 뭐 나스닥 뭐 이런 거도 많이 올랐고 그때 금리 잠깐 낮춘 적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코스닥이 좋았고 뭐 그때 네이버도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올라오고 이런 애들은 빠지면서 그냥 옆으로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특히 우리 같이 경기 민감주가 많은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돈을 써줘야 되는데 근데 다 멈추니까. 그래서 2010년처럼 갈 거냐, 2011년처럼 갈 거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2010년에는 전부 다 유럽도 중국도 미국도 재정정책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재건해보자는 분위기였고 2011년부터는 갑자기 우리 이러지 말자, 돈을 아끼자 이러면서 이제 스탑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의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예전보다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ESG니 뭐 탄소 중립이니 뭐 여하튼 좀 머리 아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 다 지켜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하려면 단가가 아무리 중국이라도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다라이 만들 거냐. 우리도 뭔가 첨단 산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버하다가 미국한테 지금 이제 눈밖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우리도 뭐 예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다 보니까까지 갔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해야 될 거는 이제 공급 과잉의 괴물들, 좀비 기업들, 그 국영 기업들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속도 조절은 좀 하겠지만 ESG니 뭐니 뭐 탄소 중립이니 뭐 환경이니 뭐 블라블라 하는 것들 지키는 척이라도 조금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뭐 요즘 그런 식이잖아요. 뭐 유럽에 수출 못하게 할 거야, 뭐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니까 그래도 장사를 하려면 아예 생까지는 못할 거예요. 야, 그러면 중국도 공급 과잉 압력이 조금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쌌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중국이 더 높이고 있었고, 그리고 공급 과잉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또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두 개 다 약해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는 거죠. 중국이 더 이상 싸지 않고 중국 입장에서도 공급 과잉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럽입니다. 요즘 어쨌든 뭐 유럽이 제일 좋죠. 물론 절대값을 놓고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됐고 유럽은 이렇게 되다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최근 모멘텀은 유럽이 제일 낮긴 합니다. 왜? 유럽이 이제 디플레이에서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가지고 허우적 되다가 인플레가 온다고 하니까 걔네들은 금리가 오른 게 제로 금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에서 최악은 은행들이잖아요. 중앙은행한테는 마이너스 금리를 받아도 차마 고객들한테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객들은 안 해버리면 되니까. 집에다가 돈 묻어놓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정말 할 일이 없었고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스럽게 인플레가 나와서 어이가 없는 거죠. 인플레 우려가 나와서 마이너스 금리를 프랑스가 이제 제로를 넘겼고요. 독일도 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좀 오버가 된 거죠.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유럽도 예전처럼 유럽의 문제는 그거죠. 독일이 그냥 짱 잡고 독일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는 독일하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독일은 솔직히 독일 관광하러 가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관광하면 파리, 이태리, 뭐 남부 유럽이지 독일로 여행 가는 거는 조금 굉장히 드문. 독일 사람들도 국내 여행 안 해요. 독일에서 여름 휴가 때 독일 안에 있으면 되게 돈 없는 사람입니다. 유럽은 심지어 다 붙어 있으니까 다 따뜻하고 뭐 이런 날씨 좋은 데로 가지. 그 독일이 왜 맥주 유명하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수도원에 들어가 맥주나 만들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척박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척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유머도 없고 그냥 물건만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처럼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야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과일도 좋고 땅도 좋고 바람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부르고 그림이 그려지고 시가 나오는 거죠. 독일 애들처럼 탁탁거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뭐 독일이 그렇게 그런 토양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잘 살잖아요. 입김도 가장 강하고 그리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이 있고 주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같은 나라 안에서 자치를 하는 거지 유럽처럼 그냥 다른 나라들끼리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또 이제 ECB가 있는데 국가는 또 19개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합의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 데다가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 남부 국가들이나 일부 국가들은 지금은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써가지고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그 돈을 독일이 갚아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너희들이 사고 치면 나 말고 누가 그 돈을 떼어줘. 사고 치지 마. 이거였는데, 독일도 한번 불경기를 겪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힘들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되는 걸 알았잖아요. 독일도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는 좀 해야, 우리가 예전에 너무 좋아가지고, 배고픈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독일도 약간 고생을 해보니까 약간 느낌이 왔고, 독일에도 진보당, 녹색당 같은 게 있어요. 당 이름만 봐도 굉장히 진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진보는 뭘 합니까? 국가가 뭘 많이 해줘라는 거잖아요. 뭐 복지를 더 늘려라, 이걸 해줘라, 저걸 해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제 아시죠? 대통령도 있지만 이제 내각제니까
이제 연정을 한 당이 그냥 짝 먹는 게 아니면 이제 연정을 꾸미잖아요. 근데 연정할 때 녹색당이 요즘에 좀 인기가 좀 좋아져서 녹색당을 제끼고 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녹색당이 같은 편에 들어오게 하려면 얘들이 하고자 하는 공약을 몇 개라도 취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공약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독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못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재정 정책을 좀 써가지고, 그리고 말이 전통의 유럽이지, 사람들이 이제 21세기 사람들이 18세기 건물을 사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그대로 가는데 중국이 큰 건 그만큼 유럽이 빠진 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유럽 가면 다 뭐 18세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전통적이고 뭐 새로운 게 없다. 우리도 뭔가를 좀 하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생기고 있어서 독일의 정치 지형이 좀 바뀌면 독일이 문제거든요. 독일이 바뀌면 유럽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그대로면 그대로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 있고, 특히 남부 유럽은 대부분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지금 유럽은 뭐 프랑스, 독일, 영국을 제외하고는 백신이 아직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 좀 느리잖아요. 근데 하반기 때는 이제 백신이 좀 순통이 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제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처음 이제 얘기 나오죠. 이제 단체 관광객들 이제 한번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들이 살랑살랑 나오잖아요. 하반기 때면 좀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그러니까 세상은 한동안 두 개가 될 거예요. 여행 갔다가 오면 격리되는 나라, 여행 갔다 와도 격리 안 되는 나라. 물론 개인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얀센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번 얀센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나가지고 따지고 보면 40대가 현 정부의 가장 지지율이 높은 세대인데 제일 버려졌습니다. 백신도 못 맞아. 차라리 나이가 많으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어리면은 이제 얀센인데 중간에 끼는 40, 50대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잔여 백신 어쩌다 하나 뜨는 거 그거 잡아야 되는데 뭐 거의 주택 청약 기분이죠. 아무튼 근데 그 친구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에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한 7월부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얀센은 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징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단체 관광객이 파리를 한번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리고 프랑스가 얼마 전에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오면 격리 안 할까. 돌아가서 너희들이 격리하는 건 우리가 뭐라 못하지만 한국 사람이 오면 백신 맞았으면 오케이. 백신 안 맞았어도 그 PCR 검사해가지고 음성이면 격리 안 시킬게. 예, 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슬슬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이제 회복될 게 많이 남았죠.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하반기 때는 조금, 상반기 때는 이제 미국발 수출, 그리고 미국이 수출한 중국에 대한 수출 때문에 우리가 좀 좋았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유럽도 뭐 한 숟가락 얹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2분기 때 정점은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 반도체 장비 수출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갈 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반기 때 이제 정점을 찍는 건 분명한데, 하반기나 내년쯤에 어떻게 될까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거든요. 관건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서 이게 올해 말 되면 내년에 기업 이익 전망치 이런 걸 내놔요. 이제 보면 이제 근데 대부분 이게 뭔가 내려가고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컸지. 근데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내년 전망 내놓는데 우린 다 죽었어요. 우린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 좀 긍정적으로 내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꺼지는 거야. 이게 점은 그거예요. 전망치거든요. 선은 실제예요. 그리고 확정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한 120조쯤 벌 거예요라고 했는데 뭐 87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기업의 이익이 떨어질 때 주식이 계속 가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게 올라가는 게 많아요? 내려가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올라갔던데, 그러니까 예상은 아주 구렸다가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가 실제는 너무 좋아. 꼭 이걸로 딱 끝났다. 2010년이죠. 2160이 회복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2006사를 찍었던 그때가 2016년 이렇게 봤을 때 별로일 것 같은데 좀 좋을 것 같다가 열어보니까 오 하다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다 망했다 우리는 하다가 이제 급하게 올리고 있는데도 확정이 한 여기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럴 때는 주가가 다 올라왔습니다. 요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정도 벌 줄 알았는데 130조를 벌었던 해는 당연히 올랐고 떨어질 땐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이게 기대보다 실제가 좋고 그 실제가 확정이 되는 게 한 최근에는 뭐 2000년 이후로는 한 4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딱 3번 있거든요. 그 중에 3번째인데 근데 이때 올라가는 거하고 이때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각이 조금 다르잖아요. 각이 조금 다르고 왜 이렇게 빨리 올리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재고 확보 사이클이 60%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안 하고 재고 확보만 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는 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주식시장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여러분 사상 최고치입니다. 3,200 얼마 뭐 떨어져서 요즘 뭐 주린이들이 울어요 해도 3,100 얼마입니다. 우리가 언제 3,000대 울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일단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올랐는데 물건값을 못 올리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잖아. 원가는 높아졌는데 파는 게 줄어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최악이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호떡집을 해요. 그래서 설탕값하고 밀가루 값이 올랐어. 그랬는데 가격을 올렸더니 안 팔려서 가격을 못 올려요. 물가만 오르고 경기가 죽어 있는 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호떡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줄이든지 장사를 접던가 해야 되잖아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니까 경기가 더 죽어요. 근데 경기가 죽었다고 해서 물가가 빨리 안 내려와.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상태고 경기가 좋은 건 뭐겠습니까? 밀가루 값도 오르고 설탕도 올라서 한 개 100원 하던 건 150원을 올렸는데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경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재의 가격 상승, 생산자 물가의 가격 상승을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전가해도 무리가 없는 게 호경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들이 지금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꽤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올려도 팔리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막 집안에만 있다 나와가지고 돈 들고 나온 거예요.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있는데 그 조금 올랐다고 안 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자. 그리고 이제 또 규제가 더 풀리면 더 갈 거니까 기업들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촉이 최고거든요. 올려도 되겠다 하니까 이제 다 식당에 가면 앞에 숫자가 다 바뀌어 있고 막 그런 거게 되는. 그래도 매출이 올라가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이제 가격 전가가 가능하구나. 경기가 좋구나라고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면 되고 호황이라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 부담이 또 소비자한테 그대로 넘어가고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니까 사람들을 더 고용하게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또 매출이 늘어나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근데 최악의 경우는 2011년처럼 재정정책을 거짓말같이 다 멈춰버리면 또 우리는 또 누워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2010년의 분위기지 2011년의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경제 뉴스를 볼 때 크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유럽에서 재정정책이 올스탑 됐다던가 아니면 바이든이 뭐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다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좀 보수적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순간순간 경기 침체가 와도 좀 짧을 수도 있겠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짧고 이번 사이클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뭐 전망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